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130회 기술사 시험 총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험 제가 이제 그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 또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또 실무적인 문제가 좀 다수 출제된 특징이 있었다.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또 해당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짧은 시간에 접근하기 조금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실무 경험 또 뭐 많아, 뭐 2, 30년 많아야 이제 그 정도 되는 건데, 모든 부분들 사례를 다 섭렵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취득을 할 수도 있고, 세미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기술기사 등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실무적으로 잘 정리된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쌓을 수 있다. 충분히 그 정도 경험만으로도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답안 도출이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보 패턴 변경 문제, 와, 이런 문제까지 이제는 나오네요. 자, 뭐냐,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시공하는 사람이 있고, 감리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발주 감리하는 사람이 있고, 감독청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구조 자체가 토목만 예를 들 때. 그러면 지보 패턴 변경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설계 변경이지 않습니까? 설계는 다 끝났어. 그럼 현장에서 설계 조건과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하는 절차, 어떤 절차상의 문제까지 하다 못해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기사를 접했다던가, 아니면 실무적으로 뭐 감리하시는 분들, 시공하시는 분들, 이 기술사 시험, 토질 기술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가 거꾸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수치 해석 시 강간다단 그라우팅 해석에 물성치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100% 리얼하게 모델도를 만든다 그러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가 환산을 한다든가, 등가 물성치를 이용을 해서 한다, 뭐 요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효과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 역시도 기술기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답안 작성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교 구조물도 교량은 조금 일반적일 수 있지만, 교량 중에 특수한 잔교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놀이가 뭐 피서 가거나 바닷가 뭐 레저를 위해서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조금 실무적으로 접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잔교 구조물의 특성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어. 기본 메커니즘은 교량과 일반 말뚝과 똑같이 설계를 합니다. 똑같이 설계는 하지만 이 구조물의 특성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효과적인 답안 작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또한 출제자가 수험생 입장에서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수험생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수험생 입장에서 쉽고 명확하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5번 같은 기존교량 철거 후, 이거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존교량 철거 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답안에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쓸 것인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알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솔직히 옛날에 산업인력공단 거기에다가 막 좀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런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런 전화 걸어서 따지고 싸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개선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수험생 입장에서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제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부분들이 제가 설명한 모든 문제들을 섭렵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논문, 기술 기사들을 잘 활용해서 많은 경험들을, 간접 경험들을 쌓아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총평으로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죠. 강조해도 놓치지. 엉뚱한 거 대답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키워드를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3-1번, 4-2번 문제, 촉박한 시험에겐 계략적으로 문제를 읽고 포기한 문제들이 있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집중하고 또 집중해라. 말은 쉬운데 저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서 탈진해서 쓰러질지언정 시험 시간에는 좀 우리의 에너지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BIM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이것도 이제 예상 문제에서 한번 찝어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꼭지가 BIM이에요. 사실은 구조나 건축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출제자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 토질에서 내고 싶은데 이거 토질에는 별로 쓰이는 데가 없나? 그래도 쥐어짜서 1교시에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포괄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방향대로 끌고 나가면 돼요. 확실하게 자기 주관을 확실하게 필요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결국은 뭐냐? BIM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집안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터널, 그렇잖아요. 터널, 사면, 가시설, 뭐 여러 챕터에서 다 할 수 있어. 또 여기 뭐 말뚝도 할 수 있어. 뭐냐? 3차원으로 뭐 이렇게 등고선이라고 할까요? 평면도상에서 우리가 2D 상으로 어떤 실무적으로 접했던 거를 우리가 3D로 변경을 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설계 시공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표 단면을 쭉 밀었다면 뭐 효과적으로 설계 시간은 짧게 들지 모르겠지만 최적의 설계, 그 다음에 적합한 설계, 이런 거 경제적인 설계, 여기에서 약간 동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3차원으로 BIM을 통해서 집안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설명드리는 거예요. 주상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 점이 있고 했을 때 우리가 앵커를 박더라도 어느 지점에서는 짧게, 어느 지점에서는 길게 뽑아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터널에서도 락볼트, 강간다단, 그라우팅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3차원으로 집안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1교시 문제 답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술할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 이상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 25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다른 문제에 할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암파열 문제. 과지압 안반에서 변형이 순식간으로 소리를 내면서 발생하는 현상임. 참고로 지금 시간은 제가 문제풀이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총평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요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스킵하듯이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파열 키워드를 계속 끌고 가야 되죠. 암파열 터널에서 과지압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키워드. 자, 변형이 동반되네. 순식간에 소리를 내면서 꽝 하고 버스팅, 암파열. 이건 뭐냐면은 시간을 두고도 크립 변형이 난다기보다는 어떤 응력이 쫙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에서 공동을 딱 빼다 보니까 음의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터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굴착을 하다 보니 얘가 스트레스 받다 미쳐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소리를 내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천천히 발생하는 것은 스퀴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래
그런 참고 문헌이 관련 자료 한번 다운받으셔서 보시고 어떤 설명이 테이블상에 이미지와 함께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무리말뚝의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 여기에서도 키워드가 있죠. 수평화적 무리말뚝의 수평 지지력 측면에서 무리말뚝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다. 외말뚝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죠? 나 혼자 서 있더라도 그림자는 생기지만 누구의 그림자를 밟으려면 결국은 그게 이제 지중응력의 중첩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복되어 가려지는 것을 도식화한 것임. 만약에 스승 혼자 있다 그러면 제자가 와서 그림자를 밟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우리가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뭐 오래되신 분들은 국민학교 때 우리가 뭐 조회를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오와 열을 뭐 군대 갔다 해서 오와 열을 하면서 그림자가 막 중첩이 되잖아요. 각 사람의 그림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평 지지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 범위가 중복되어진다. 그래서 이 도식화도 보세요. 이 그래프도 보면 싱글 파일 커브 어때요? 이것보다 작잖아요. 소일 리지스턴스가 저항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 때문에 원래는 커브가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리지스턴스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무리말뚝의 효율 이런 거 같이 접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교재에서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잘 살펴보시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마찰력. 이건 진짜 기가 따갑도록 얘기해요. 여기. 부마찰력에 대한 문제는 패턴화가 돼 있어요. 패턴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마찰력 하면 모범 답안이 자기 스스로 드드드드드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중립점도 나와야 될 거고. 그죠? 요런 부분들 강의 자료 참고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키워드 모범 답안을 작성하라 그래가지고 뭐 각 문제마다 몇백 문제를 한 문제당 뭐 3-4페이지씩 정리하려면은 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키워드식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시간은 중요합니다. 다음, 자, 13번 쉴드 TBM과 세미 쉴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쉴드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죠. 뭐 세그멘트도 있고 잭으로 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런 전면 굴착하고 뭐 이런 부분 막장면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는데 세미 쉴드는 요새 이제 그 상하수도 부분, 관로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출발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반력벽을 설치를 하고 어떤 압입을 해 가면서 어떤 기계 모양은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약간의 몇몇 차이점이 있어요. 요 부분만 보면은 그래 이렇게 갈아내면서 어떤 추진하는 이런 공법인데 어떤 쉴드 TBM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를 이렇게 달고서 여기에다 이제 반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내면서 기계가 돌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거, 세미 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쉴드 TBM보다 직경면에서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로에 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반력을 여기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어떤 요 강관 요런 부분들이 쭉쭉 밀어 나가는 거죠. 강관 압입처럼 쭉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그먼트 자체는 쉴드 TBM에서는 세그먼트 자체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나씩 조립해 나가면서 뭔가 터널 공간을 완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쉴드 TBM 같은 경우는 반력벽에서 하나씩 관관을 넣어가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은 있다. 소구경이고 반력벽이 있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조립형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2교시는 비탈면 안전검토 시 집안의 강도 변화, 파괴 요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문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2교시 요 문제는 25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심사숙고해서 답안 기술 키워드를 따와야 되겠죠. 비탈면 안전검토 시 집안의 강도 변화와 파괴 요인,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뭐 어떤 강도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동일한 재료로 시공을 했는데 어떤 그 댐 제체의 경우 수위 급강하시라든가 정상 침투시, 시공 중 안전율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집안의 강도 변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암과 셰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기 노출 전에는 어느 소요의 강도, 물론 세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집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일단 응력이 해방되고 대기에 노출되고 건습이 반복되면 여러 가지 풍화가 가속되고 탈락하고 여러 가지 사면 붕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도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가물성 산정 방법 잠깐 설명했고, 관련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예요. 등가물성, 어떻게 보면 강간다, 예를 들어서 강간다단 그라우팅,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가 있고 보강관이 있고 천공을 해서 요 군군을 실제로 또 뭐 채우고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구조로 돼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모델링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다가 이걸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퉁친다, 퉁친다. 등가, 이 부분에 대한 물성치를 우리가 얘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집안 강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뭔가 강화된 무엇으로 주어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항상 이 뭐냐면은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석회암 공동도 몇 번째더라, 129회인가 8회인가에서 한번 주제별 학습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석회암 공동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암 공동지역에 여기 써 있네요. 129회 시험 대비 핵심 정리를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랫 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 문제도 약간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심도 터널, 천층 터널, 그 다음에 도심지 터널, 뭐 이런 갱구부, 뭐 이런 것이 던져주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안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심도 60m는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수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60m 수준이면 대심도라고 볼 수 있고, 폭 20m 대단면, 결국은 단면이 요만한 터널과 요만한 터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 지하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얘가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안정적으로 굴착을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굴착을 할 수 있고, 얘는 뭐 굴착이 너무 한 방에 다 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얘 1번, 얘 2번, 얘 3번, 뭐 4번 뭐 이렇게 털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응력 흐름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흘러야지 아칭 문제가 요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야 좋을 텐데 단면이 커지게 되면 이런 아칭 현상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대심도 부분, 반면에 대심도는 예를 들어서 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층이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이어 1, 2, 3. 통상적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암질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니까 공학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이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항상 토지는 뭐랑 싸워야 된다? 물이랑 싸워야 돼, 물. 이런 측면에서 수압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 부분 꼭지로 우리가 언급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각 타이틀, 각 키워드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계략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두면 유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터널, 사례 문제 많이 나왔어요. 사례에서 딱 봤는데, 아, 대심도예요. 아, 대단면이에요. 아, 나트미에요.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뭘 써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합격선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링크가, 연결고리가 다 머릿속에 자기가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꿰져 있다는 얘기예요. 대심도, 소음진동, 민원 부분에선 장점이죠. 장점, 깊이 있으니까. 공학적으로 심도가 깊어지니까 암질 좋아지겠죠. 대심도이니 기존 지하철 간섭이 가능하다. 대심도 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뭐 몇백 미터 내려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존 지하철이 그래도 뭐 2, 30m 있는데 또 뭐 그 밑에 뭐 40m, 50m 있다면 영향 범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꼭지 별표 수압이 클 경우 방배수에 문제점이 발생한 유지비용 많이 들죠. 또 우리가 답안에서 여러분들 1점을 따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쉬운 시간, 채점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방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환기 문제, 그 다음에 화재 및 방제 대책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집안 조사도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물리 탐사를 병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100m까지 내려가는 거랑 10m까지 내려가는 거랑 비용차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집안 조사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 대단면 어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면 불량 집안과 만날 확률이 어때요? 얘보다 가능성이 얘가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파세대, 단층대 이런 부분들이 집안 하층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설치 지연이 되고 지보재 설치 이완 하중이 늘어나게 돼서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복합 집안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단층 파세대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는 그것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출제자는 이러한 답변들을 원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트륨 발파잖아요. 발파. 그럼 소음 진동 불가피잖아요. 이런 부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자료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희한한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도심지 상부 트램 건설 중 트램 자체가 뭔지 모르면 야, 이건 뭐 도저히 이제 뭐 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트램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 게 아니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직접 보시고 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 도심지 상부 트램은 이제 어떤 지상에서 자동차랑 뭐 곁다리로 그냥 쭉 다니는 그런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지하철처럼 이렇게 큰 교통수단이 아니고 작은 교통수단인데 약간 철도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대신에 사이즈가 좀 작다. 이런 특징.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착안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 4교시, 3교시까지는 잘 봤어.
그랬는데 4교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꼭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내 자신이 없어. 끌고 가야 돼. 자신 있게 끌고 가야 돼. 끝까지. 그럼 도심지에서 내가 생각할 때 트램, 전철이랑 비슷한 거 알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다닐 수 있고 약간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기초, 우리가 토질 및 기초잖아요. 그 기초 부분은 뭐 아파트처럼 큰 기초도 있지만 이 트램 기초는 트램 폭이 여기서 작은 2m 수준, 이게 2m 수준, 경전천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작은 기초 위를 얘가 다니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건축물과 같이럼 뭐 물론 풍화중도 있고 지진이 왔을 때 뭐 동화중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정화중이 아니라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어때요? 뭐 저기 진동하중, 충격하중이 있을 것이고 폭은 2m니까 좀 작고 그렇다 보니까 지중응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고 하지만 진동이랑 뭐 이런 것도 충격하중은 있겠다. 요 정도 차관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도심지에 계획이 돼서 집안조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다음에 이런 것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한 꼭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허용 치마량, 부동 치마량 10cm 많잖아요. 10cm. 요 정도 놔도 우리가 대꾸복구가 있어서 그렇지 자동차 바퀴 굴러가죠. 근데 이런 열차류 같은 경우에는 탈선을 할 수가 있다. 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밀도를 요한다. 부등치마라든가 뭐 이런 기준 자체가 좀 엄격할 수 있다. 이 부분 착안해서 답안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자료 링크해 드린 거 보면은 접잡 자체도 우리가 궤도가 우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열차 바퀴가 트램 바퀴가 이제 여기 있고 하중이 이렇게 탄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이렇게 쳐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응력 분포 수준이 이런 부분이 가장자리가 조금 더 크다. 이런 부분까지만 언급한다 그러면 25점 페이지 채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 기사를 한번 접했느냐 안 접했느냐가 정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을 판가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 간접 경험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그림도 이런 건 한번 보면 잘 안 잃어버리죠. 안 잃어버리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래프 모양도 한번 보시고 어떤 어스 프레저 그러니까 지중 응력 자체가 위치별로 좀 다르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하는 제가 몇몇 문제들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접하기 좀 어렵다. 나는 좀 모범 답안을 알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발췌를 해가지고 한 두어 문제씩 이렇게 모범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키워드도 좀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30회 기술사 시험 토익기술사 시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